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그 전체적인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쭉 먼저 좀 리뷰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그 자본시장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자본시장법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양쪽이 좀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금소법으로 좀 일부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과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 내용으로 이제 같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워낙 많은데 많은 내용 중에 이제 1장은 총설이죠. 전체적인 내용. 자본시장법은 이제 개괄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감독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금융법규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먼저 살펴보실 거고요. 자, 2장에서는 우리 금융투자 상품하고 금융투자업, 투자자 이 세 가지를 좀 보실 텐데, 사실 시험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뭐 항상 거의 항상 출제가 된다. 뭐 매 시험마다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의 종류, 그다음에 투자자가 이제 뭐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거예요.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요. 자, 3장 넘어오시면 이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나 감독사항을 보실 텐데, 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가나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인가 내용, 그다음에 이제 인가 심사나 등록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지 등록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가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자들의 건전성을 규제를 하는 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에서 아주 그 중요하게 좀 다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회계 규칙이라든가, 일단 이 영업행위 규칙은요, 이 그 금융투자업자 전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제 공통행위에 대한 어떤 규칙들이고요. 이 영업행위 규칙에 대해서 먼저 공통행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 장부터 볼 게 이제 각 업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룰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자, 4장이 우리 그 투자 매매업자, 그 다음에 투자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투자 자문업자, 투자 일임업자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7장은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업자 그러면 요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 자문업자, 투자 일임업자, 신탁업자, 이렇게 6가지가 우리 그 자본시장법상 정해진 금융투자업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 외에 다른 업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본시장법상 뭐 선물업자 이런 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4장에서는 우리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들을 좀 보는데, 뭐 불건전한 영업행위 규제라든가 신용공여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집합투자업자는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집합투자기구가 또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자문업자나 일임업자, 그다음에 이제 신탁에 대해서 쭉 살펴보십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각 업자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행위 규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오시면 8장은 이제 증권 발행 시장, 그다음에 9장은 증권의 유통 시장이에요. 그래서 공시제도와 관련된 건데, 8장에서는 뭐 증권신고서, 발행신고서, 투자설명서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설명서 제도죠. 그렇죠? 시험 목적상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장 공시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기업의 어떤 그 인수합병, M&A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관련된 제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 12, 13장이 이 펀드죠.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 그러면 그냥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 명칭이라든가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뭐 취득 제한, 뭐 자료,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들이죠. 사실 뭐 신탁, 투자신탁, 투자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실제
실제 우리가 펀드 직접 판매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시는 펀드들 보면 대부분은 투자 신탁이에요. 대부분은 투자 신탁이고, 그다음에 일부 투자 회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투자 신탁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회사 보시고, 나머지들은 거의 뭐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에 우리 그 특수한 어떤 펀드의 종류들을 좀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고요. 자, 14장부터 이제 뒤쪽은요. 사실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중요도는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조금은 앞쪽에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14장은 장외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불공정 거래죠. 그래서 내부자 거래 규제라든가 시세 조종 행위를 규제한다거나 부정 거래 행위 규제한다거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규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장 이제 검사, 그다음에 이제 17장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는데 우리 총 17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우리 실제 기본서 책을 보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의 책에서 그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문항수는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구석구석에 좀 어디서 나올지 우리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간에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되는지 쭉 봐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들 위주로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목적상에는 이런 뒤쪽보다는 우리 여기 이제 11, 12, 13장에 있는 펀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8장에 뭐 투자 설명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 5, 6, 7장에 이제 각 업자들에 대한 행위 규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 2, 3장 다 중요하죠. 1, 2, 3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요 2장 부분하고 3장 부분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설이죠. 총설. 우리 이번 시간 이제 총설인데, 총설은 일단 자본시장법 개괄적인 내용 보실 거고, 감독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금융복구 체제를 좀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법의 그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법을 만들 때 어떤 기본 철학들이 있어요. 기본 철학들이 있는데 그 철학들을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금융투자상품이 뭐냐? 우리가 금융투자상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법에서는요. 과거에는 열거했어요. 법에서. 자, 무슨 상품, 무슨 상품 이렇게 금융투자상품을 법에서 열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열거를 해놓은 것만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만들 때 그러면 못 만들어요. 왜? 법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법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거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제화되고 있고 한데 세계의 시장을 못 따라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유사한 상품들이 나오면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새로이 만들 때도 쉽게 만드는 거죠. 다양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유연성을 갖게 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식도 기존에는 기관별로 규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해. 자, 펀드를 가입하는데 과거에는 뭐 증권사나 운용사에 가서 이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 해당 법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데, 증권거래법이나 이런 걸 따르면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은행에서도 판매하고요. 보험사에서도 펀드를 팔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펀드를 가입하는데 은행에 가입하면 은행법을 따르고요. 보험사에서 그 펀드를 가입하면 보험업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펀드 상품 가입하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능별 규제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바뀌었다. 그러면 똑같은 펀드니까 이 똑같은 펀드를 은행에서 가입하든 보험사에서 가입하든 증권사에서 가입하든 같이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차익, 여러 가지 규제 차익의 어떤 유인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업무 범위가 지금은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펀드 가입하려면 증권사를 가는 거고요. 예금 이런 거 가입하려면 은행에 가고요. 보험 가입하려면 보험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은행에 가서도 뭐 보험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예금도 가입하고 적금도 가입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보험사에 가도 보험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도 뭐 자금이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종합적인 금융투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한 군데 가서 그냥 원스톱 토탈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잘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이 법 제정 기본 철학이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게 원칙이다. 원칙 중심의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투자자를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잘 마련이 되고 뭐 최근에 뭐 금융소비자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자본시장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제정의 기본 철학은 포괄주의로 전환됐고 기관별 규제, 그다음 업무 범위가 확장이 되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도입이 되는 이 원칙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